안녕하세요. 민법 객관식 강의 2022년 대비 민법 객관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강이네요. 그죠? 우리 개강은 항상 힘차게 시작하시죠. 그죠? 자, 우리 뭐 개강 힘차게 시작하는데 중간에 되면 또 힘이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끝까지, 그죠? 힘 안 빠지고 끝까지 같이 가시는 걸로. 물론 반드시 실강으로 고집하실 필요는 없고요. 중간에 인강으로 보충하시고 그러셔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편하시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일단 나눠드린 그 강의 계획서 있잖아요. 강의 계획서 좀 보고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자, 이제 기본 강의, 중급 강의 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객관식 문제 풀어야 되는 시기죠. 그래서 1차 시험이 이제 우리는 객관식이잖아요. 그죠? 민법은. 그래서 객관식 문제 풀이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죠. 그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리 기본서 열심히 봐도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이게 점수로 연결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번 객관식 강의에서는 점수로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을 점수로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줄, 둘째 문단 이제 첫째 줄 보시면 이번 강의에서는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서나 조문, 판례 이런 것 통해서 습득한 민법의 이제 지식을 정확성을 제고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죠?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 이게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문제 풀어보면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또 이제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둘째 줄 보시면 가끔 객관식 문제 질문을 받다 보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이제 문제를 풀고 있는 수험생들도 보이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다가가는데 핵심을 정확히 찝어내지 못하는 그런 수험생들도 보이고 그럽니다. 그래서 교재 해설이 되게 상세하게 달려있지만 이게 문자화된 해설만으로는 항상 이제 부족함을 느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아무래도 훨씬 더 이제 잘 이해를 하고 그죠?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여섯째 줄에 우리 출제자의 의도를 탐구해 나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에 있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탐구하는 게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80점까지는 이제 문제가 쉽고 이제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출제자 의도 굳이 파악 안 해도 그냥 딱딱 맞출 수 있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80 이상에서 90점 이상, 그러니까 90점 이상에서 한 100점 그쪽으로 가다 보면 출제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죠? 그런 연습, 그러니까 그런 그 연습들을 이제 객관식 강의 하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자주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출제자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냐. 사실은 출제자 의도,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파악한다는 게 사실은 기본적인 지식이 전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탄탄한 전제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출제자 의도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95점 이상 찍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항상 출제자 의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줄 둘째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 포인트 객관식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만 엄청 두껍잖아요. 그죠? 이거를 분량을 좀 줄여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스텝 1, 스텝 2 이렇게 나뉘는데, 스텝 1은 이제 주로 이제 간평이나 노무사, 이렇게 다른 기출들. 이런 게 이제 OX 지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X 지문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 두세 번 돌리다가 맨날 맞는다. 기본적인 지문들도 있고, 좀 중요한 지문들도 있는데, 한 두세 번 돌리다가 맨날 맞는다. 그죠? 그럼 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지워버리시고, 틀린 것만 남겨놓으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막판에 가면은, 이 OX 지문은, 그 남은 것만 오답 노트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좀 분량을 줄여놓는 게 필요하고요. 다 가져가려면 마지막에 이제 양이 많아서 힘들어져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다가 맨날 맞는 거 다 지워버리고, 이제, 남는 거 오답 노트식으로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제 핵심은 스텝 2죠. 스텝 2에 변리사 기출 문제하고, 근데 변호사 기출. 조금 또 다른 기출도 섞여 있긴 한데, 가장 큰 비중이 얘네 둘이에요. 그죠? 그래서 변리사 기출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풀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그러니까 이제 80점 이상에서 90점 이상 노리려면 항상 조금 수준 높은 정도로 준비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런 취지에서 변호사 기출까지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스텝 2가 이렇게 주로 요걸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막판에 가서도 스텝 2를 중심으로 이제 풀어주시면 그러면 이제 시험 대비는 충분히 돼요. 이해가시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스텝 1 이렇게 줄이고 스텝 2도 풀다가 맨날 맞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거 지워버리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막판에 가서는 이 두꺼운 포인트 문제, 객관식 문제집, 요거 한 반 정도로 줄여놓으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많이 보시다 보면 그렇게 줄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분량도 이렇게 줄여보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단을 보시면, 우리 밑줄. 제가 뭐 기본 강의, 중급 강의 할 때는 뭐 예습해오지 말라, 그냥 복습만 하시라 그러잖아요. 근데 객관식 강의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오셔야 돼. 그죠? 예, 풀어 오셔야 강의에 또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고, 또 이제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객관식 강의는 예습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25회를 예정하고 시작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60페이지 정도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좀 여유있게 한 70페이지씩 미리미리 좀 풀어오세요. 어디까지 나갈지 모르니까,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좀 여유있게 풀어오신다,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그래서 우리 객관식 강의는 예습도 해야 되고, 문제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강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도 하셔야죠, 그죠?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질 텐데, 이거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이제, 그죠? 지금 이제 여름이죠, 8월, 그죠? 그러니까 절대로 밀리지 않도록. 그래서, 맨 밑에 줄처럼 이제 매일매일 진도만큼 문제를 풀어오시고, 강의 수가 고 복습까지 하시고, 이게 만만한 분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도 밀리지 않는다는 각오로 이렇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어떤 이번 문제풀이 강의에서도 뭐 친절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기본서를 습득한 민법 취지가 그대로 이제 점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할 건데, 그 뒤에 진도표가 있는데, 진도표는 뭐 1응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진도에 따라 뭐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진도표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있잖아요. 8월 16일. 그 진도표에 8월 16일 보면 휴강돼 있죠. 이날 이제 대체 공휴일인데, 빨간 날인데, 그래서 저도 뭐 좀 사정이 있고 그래서 그냥 다음 주 빨간 날이니까 16일. 월요일은 그냥 휴강하는 걸로 하시고, 그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이제 휴일 없어요. 그죠? 다 9월 13일까지 가는 거다. 그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9월 13일 이후에 1회나 2회 정도는 혹시 보강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항상 이렇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보시고, 그러고 이제 오늘 노트를 이제 펴보시면 첫째 장에 또 뭐 또 이상한 그림이 있고 중급 강의 때다 말씀드린 거예요.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기출문제가 출제가 되면 이 객관식 풀 때 이거 말씀을 이거 항상 드리고 가야 돼요. 이렇게 대충 그림 그려보면 이게 무슨 느낌인지 오시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 이제 매년 그러니까 17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출제되는 공통적으로 출제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핵심이죠, 핵심.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 지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2021년에 한 번 나왔다. 또 뭐 20년에 한 번 나왔다. 2019년에 한 번 나왔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딱 한 번씩만 나오는 이런 거 이제 뭐 저는 이제 양념 지문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들이 너무 맨날 나오는 것만 내면 다 맞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전 시험장에서 처음 만날 만한 지문들을 꼭 하나씩 내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셔도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생전 처음 보는 지문들이 몇 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를 대할 때 이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냐. 근데 이제 출제자들이 이런 지문을 주면 이걸 알라고 출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결국은 나머지 지문들 이거 주고 이것만 알아도 맞출 수 있도록 이 양념 지문은 말 그대로 양념으로 이렇게 출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1, 2, 3, 4, 5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서 4번까지 나오고 5번에 양념 지문이 하나 나왔다. 근데 이 중에서 단 한 지문이라도 헷갈려 버리면 그럼 이제 둘 중에 고민하다가 둘 중에 하나 고민하다가 이것 찍고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중급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잡아야 될 거는 이 부분이지 자꾸 막 그냥 이런 부분 공부하겠다고 그죠? 막 공부 양을 늘리고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우리 이제 뭐 여러분들 지식이만 요 정도 된다고 치면 우리는 지금부터 이걸 깊게 파는 연습을 해야지, 깊게 파서 선명하게 딱 자기 거로 딱 만드는 그런 연습을 해야지 이쪽을 갖다가 뭐 좀 더 넓게 알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하는 거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공부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깊게 정확하고 선명하고 깊게 공부하는 갑, 이렇게 있으면 갑이 100점 100승.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공부 그러니까 이제 뭐 문제집도 이렇게 두꺼운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두꺼운 문제집을 풀어도 나중에 이제 뭐, 그러니까 물론 요즘도 뭐 옥하방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질문 막 이런 것도 보면, 이 판례 뭐야? 내 생전 처음 보는 건데? 그죠?
그런 거에 막 이렇게 끌려다닐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공부 양을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라도 더 정확하게 알자. 요걸 이제 목표로 하자. 이 사람이 백전 백승입니다.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이런 얘기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포인트 객관식 문제집은 이제 기출문제를 모은 거다 보니까 이런 지문들이 다 들어있어요. 문제집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이런 것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이거는 뭐 별로 이제 뭐 안 중요한 이런 양념 지문 같다 그러면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런 지문하고 여기 있는 지문은 이걸 갖다가 동일한 노력을 투자하면 안 돼요. 이건 이제 중급 강의 때 안 들었던 말씀. 여기 이제 거기 이제 또 제가 추가로 써놨는데. 이런 기본 지문하고 이런 양념 지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잘 모르니까 그냥 다 중요한 줄 알고 그냥 동일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런 거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아주 막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반드시 차별화, 동일한 노력을 하시면 안 되고 기본 지문하고 양념 지문하고 차별화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눈으로 바른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면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런 말 되셨죠? 그죠? 그래서 객관식 이제 문제 풀어 나가면서 이제 또 이제 말씀을 드릴 거다.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이 두꺼운 문제집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기본적인 거를 다 알고 나머지 이제 좀 안 중요한 지문들 같은 거는 그냥 한번 쓱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그럼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거 노트 나눠드렸잖아요. 뭐 제 강의 많이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노트 필기를 다 이렇게 해드려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노트를, 그러니까 모든 제가 여기 그리는 모든 노트를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핵심적이고 이제 제가 좀 안 그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잘 안 그려지는 그런 것들은 제가 이제 좀 그려놓으니까 필기에 너무 많은 부담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죠? 그래서 노트에다 미리 노트를 해드리니까 수업 시간에 이제 막 노트 필기하느라고 정신없고 막 앞에 못 쳐다보고 이런 분들 계신데 그럴 필요가 없다. 그죠? 그래서 필기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는 저를 그냥 쭉 따라오는 걸로. 그죠? 노트 쓸 생각을 하지 말고 머릿속에 집어넣는다는 생각으로. 그죠? 이렇게 이제 수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시면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노트 필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이렇게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9쪽부터 갈게요. 19쪽. 자, 이제 제1장 민법 총칙의 민법 1번 법원이다. 자, 1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 2번. 자, 1조에서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을 의미한다. 틀렸죠. 그죠? 우리 해설에도 나와있지만 185조랑 비교해야죠. 185조의 물권법정주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제정한 법률만 의미한다가 맞는데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에요. 그죠? 그래서 명령, 규칙 이런 거 다 포함하죠. 그래서 바로 밑에 3, 4, 5번이 나오죠. 3번. 헌법상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이다. 이 명령은 대통령이 맞는 거죠. 그죠? 명령이지만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그럼 4번. 지자체 조례 규칙도 법원이 될 수 있다. 맞다. 그죠? 그 다음 5번. 다만, 우리 판례의 법원성은 부정하는 게 다수설이죠. 그죠? 판례 법원성은 부정설이 다수설. 특히 상권 분립을 강조하면 더 그렇죠. 그죠? 법은 국회가 만드는 것이지 법원이 만드는 게 아니다. 이런 상권 분립에 따르면 판례의 법원성은 또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죠? 됐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20쪽에 6-1번, 2번인데, 다시 1번은 다시 2번에 똑같은 게 다시 2번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다시 1번, 다시 2번 이렇게 이제 문제가 돼 있는 것들은 해설을 공통으로 하는 것들인데 다시 1번, 다시 2번이 똑같은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하나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죠? 근데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반드시 체크해갖고 둘 다 같이 다 보셔야 돼요. 그죠? 자, 어쨌든 자, 이제 다시 2번. 다시 1번 안 보셔도 되고 다시 2번 보시면. 유명한 판례죠. 관습법이란 우리 관습법의 요건이 세 가지죠. 관행, 법적 확신, 그 다음에 전체 법질서에 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관행으로 생성한 사회의 법적 확신과 인식에 의해서 요건 두 가지 나왔죠.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이다. 그죠? 그래서 인식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되게 이런 것을 말하고 그러한 관습법은 법원이죠. 그래서 우리 법률 관습법 조리 이게 우리 민법 1조의 법원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법원으로서 법령이 저촉되지 아니하는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사회에 거듭된 관행으로서 생성한 어떤 사회생활 규범이 법적 규범으로 승인됐다고
그렇다고 하기 위해서는 자, 헌법을 최상위 규범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그죠? 이거 세 가지 요건. 이렇게 이제 요건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1번 보시면. 자, 우리 세 번째 요건에 관련된 문제죠. 그죠? 첫째 줄기에 관습법을 적용할 시점에 있어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관습법이 생길 때는 부합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 관습법을 적용해야 될 시점을 보니까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관습법은 그 법적 규범으로 세우기 부정이 되겠죠. 부정이 된다. 다시 2번 또 사회 구성원들이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해서 더 이상 확신을 갖지 않게 되었다. 이때도 부정이 되겠죠. 그죠? 됐고. 다시 3번. 그래서 관습법이 헌법에 위반될 때는 법원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법원에다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자, 그럼 이제 실제 그 사례가 다시 4번이 실제 사례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남녀차별이 좀 있는 나라였다 보니까, 그래, 유교적 사상에서 남녀차별이 좀 있던 나라다 보니까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 없다. 이런 종래 관습법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유효했는데, 이젠 세상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남녀평등이 헌법에 규정이 되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관습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이상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면 관습법 효력을 잃는데, 이거 누가 판단했어요? 밑에 보시면 대법원 판결이죠. 그죠? 그래서 법원이 이거를 효력이 없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3번 올라가셔갖고 이렇게 관습법이 이제 헌법에 위반될 때는 누가 판단한다? 법원이 이렇게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이제 8번. 8번은 이제 노트에도 이제 하나 나왔는데 유명한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세 번째 요건은 사실은 이제 전체 법질서에 위반될 때만 나오는 얘기니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요건이죠. 그래서 관행하고 법적 확신이 있으면 관습법 바로 성립해버립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런 관습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나중에 대법원이 야,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관습법이 있다. 이렇게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판결이 나온 때부터 관습법 효력이 생기냐? 이게 아니라, 그죠? 법적 확신을 얻은 대로 소급해서 이때부터 이제 관습법의 효력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 8번 지문 보시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관습법의 존재 및 구체적 내용이 인정되면 그 관행은 법원의 판결이 있는 때로부터 틀렸죠. 그죠? 법적 확신을 얻은 대로 소급해서 그때부터 관습법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8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판례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맞죠? 그래서 다시, 그 해설을 보시면, 가족을 해준 측, 이게 이제 성문법이겠죠. 그죠? 에 배치되는 관습법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관습법의 재정법에 대한 여루적 보충적 성격,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충적 효력설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10번에는 변경적 효력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성문법과 관습법의 효력상 우열에 대해서 변경적 효력설을 취하는 경우에는, 변경적 효력설을 취하면 보세요. 이제 성문법이 있다가 나중에 이 성문법에 배치되는 관습법이 나온 거예요. 그럼 일단 보충적 효력설에 따르면 얘는 효력이 없고 얘만 효력이 있어요. 그죠? 보충적 효력설이니까 성문법이 우선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성문법 우선인데 이제 변경적 효력설을 따르면 관습법도 성문법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신법이고 이 성문법이 구법이니까 얘가 우선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무슨 원칙이라고 그래요? 신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그래요.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번을 보시면 성문법과 관습법의 효력상 우열에 대해서 변경적 효력설을 취하는 경우에 기존의 성문법과 다른 관습법이 성립하면 양자 사이의 효력은 특별법은 일반법이 우선한다 그랬는데 특별법 일반법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원칙이다? 신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래야 맞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특별법 우선 원칙이 아니라 신법 우선의 원칙. 요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신법인 관습법이 이제 우선한다. 이거 변경적 효력설에 따랐을 때. 그죠? 보충적 효력설에 따르는 거냐? 성문법 우선. 그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11-1번.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주장 증명 없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해야 된다. 맞죠? 그죠? 그래서 노트에 써놓긴 했는데, 여러분, 관습법은 직권, 그 다음에 사실은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 그죠? 기본이죠. 그래서 다시 2번 둘째 줄 법원의 직권에서 판단했는데 틀렸죠. 그죠? 됐고. 그 다음에 12번은 중복지문이니까 넘어가시고요. 여러분, 제가 중복지문이라고 그러는 거는 지워버리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또 나오거나 앞에 또 나왔거나 그런 지문들이니까. 그래서 문제집이다 보니까 이게 중복지문이 좀 없을 수가 없어요. 뺀다고 많이 뺐는데도 중복지문이 다 있다. 그죠? 그래서 12번은 나중에 다른 지문으로 보시면 되고 넘어가시고. 바로 이제 13-1번에 이제 보시면 나오죠. 자, 이제 사실은 관습은 우리
원칙적으로는 강행법규 영역에서는 사실인 관습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서 임의 규정 영역에서 이제 사실인 관습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13-1번 보시면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에서는 첫 번째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다. 또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이다. 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 즉 임의 규정의 영역에서 법률행위 해석 기준이나 또는 의사를 보충하는 기준으로 이제 기능을 하고 따라서 이를 재판의 자유로 할 수 있다. 맞다. 그죠? 근데 이제 13-2번 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강행법규 영역에서는 사실인 관습이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자, 그게 예외인데 강행 규정 자체에 결함이 있어요. 또는 강행 규정 자체가 아예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을 해줍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사실인 관습에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가 있겠죠. 되셨죠? 그래서 13-1번이 원칙, 13-2번이 예, 되셨죠? 그래서 14번을 보시면 이제 1번 됐고요. 이제 2번 보시면 우리 이제 뭐 유명하죠. 믿음기 무허가 건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특혜 경유하지 않으면 건물의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186조니까 그죠? 등기 없으면 당연히 취득할 수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은 인정될 수 있냐? 우리 판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없다. 그죠? 2번 틀렸고. 3번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다음 4번 보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도 뭐 그냥 지문을 그냥 읽어드리는 정도에 불과한 그런 지문이면은 그런 거는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혹시 제가 넘어간 부분에 뭔가 의문점이 있고 그러면 나중에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하시자. 자,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모든 지문을 제가 봐드릴 거예요. 이건 문제가 두껍지만, 그래서 25회 잡아놨으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사실인 관습은 또 나왔죠.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의 재정법이 임의 규정. 그 사적 자체가 인정되는 분야라는 게 임의 규정 영역이란 얘기예요. 그죠? 임의 규정인 경우는 법률의 해석 기준이 되므로 재판에 자료를 할 수 있다. 맞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재정법규가 배치되는 사실인 관습의 효력을 인정하려면 그러한 관습을 인정할 수 있는, 자, 사실인 관습이니까 당사자 주장 입증이 있어야 되죠. 직권주의가 아니라. 그죠? 그 다음에 그 관습이 임의 규정에 관한 것인지 여부까지 심리 판단을 해야겠죠. 그죠? 맞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번. 1번,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2번은 중복이니까 넘어가시고, 3번. 관습은 당사자 주장 입증 기다림 없이 법원이 직권을 확정해야 된다 그랬는데 치사 문제죠. 그죠? 그래서 관습법이냐 사실인 관습이냐 문제인데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려고 사실인 관습에서 사실인 싹 빼먹고 관습 이렇게 줬죠. 그죠? 그러면 어쨌든 관습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인 관습을 문제로 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관습은 사실인 관습은 직권이 아니라 당사자 주장 입증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아까 양념지문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거 출제자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인자를 뺐으면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강의하니까 그냥 관습은 법조 안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관습이다 이래버리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 지문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게 이거 관습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렇게. 실제 시험장 가면 그 긴장되는 그 상황과 이거 내가 이번에 시험 진짜 잘 봐서 판사시 합격했다 그런 불안감과 긴장이 있으면 이거 마음대로 못 넘어간다고. 그죠?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다른 질문에서 정확한 정답을 골라내는 게 그게 포인트인 거예요. 그게 출제자들은 일부러 이렇게 낸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1번 보시면 정답 뻔히 있잖아.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상 물권이나 중물권이 할 수 없다.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지문을 그러니까 15번에 그 포인트는 1번 지문을 정확하게 정답으로 골라낼 수 있냐 없냐 이 문제였다고. 그죠? 3번 지문을 알아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죠? 출제자 의도다 이런 게. 그죠? 되셨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공동선조와 성과 분을 같이 하는 후손이면 미성년자라도 성별 구별 없이 당연히 정중구성원이 된다. 틀렸죠. 그죠? 성별 구별 없이는 맞는데 우리 성년자만 중중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미성년자라도 그 부분이 틀렸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뭐 똑같은 얘기니까 중복이니까 넘어가시고. 자, 이렇게 이제 법원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의무 법률 관계 가보시면 1-1번. 우리 이제 형성권 얘기들이 나오죠. 형성권 효력 발생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맞죠? 왜? 다시 2번. 우리 형성권은 키워드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공유물 분할 청구는 형성권이다. 맞죠? 일방적으로 그냥 공유물 분할 청구해버리면 그 분할이 되죠. 그죠? 3-1번.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 행사에는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맞습니다. 그죠? 일방적인 의사표시니까 단독행위죠. 그러면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 기한을 붙이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탐다지 2번. 형성권 행사는 단독행위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니 원칙이나 예외가 있죠. 뭐야?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다. 이 정지조건부 해제는 여러분, 해제권 행사는 형성권 행사로서 일방적인 단독행위잖아요. 그죠?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이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 의사표시는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 둘째 줄에 나와 있죠.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상대방에게 달려 있습니다. 상대방이 해제 안 당하고 싶으면 이행하면 되고, 자기가 이행 못하면 해제 당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성취 여부가 상대방에게 달려 있어서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예외적으로 조건이 붙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계약의 정지조건부 해제는 인정이 된다. 자, 그러면 4번. 다른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은 그 일부를 행사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다른 그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일부 행사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추상적으로 그렇고 실제 예를 보시면 그 해설의 둘째 줄 보시면 실제 얘가 무권대리행의 추인 거기에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무권대리행의 추인도 이제 단독으로 하잖아요. 그죠? 형성권 행사죠. 그죠? 보시면 그래서 셋째 줄 보시면 무권대리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구하지 않는 단독행위로서 추인은 의사표시 전부에 대해서 행해져야 한다. 그래서 일부에 대한 추인을 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하면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무효다 그랬죠. 그죠? 추인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5-1번. 형성권은 다른 사정이 없으면 제척기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취소권. 이것도 형성권이죠. 그래서 이 존속기간도 제척기간이라고 보죠. 근데 이제 다시 한번. 형성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해야 된다. 틀렸죠. 그죠? 원칙적으로는 재판상, 재판 외 행사가 다 가능하고 예외적으로 우리 사행위 취소, 채권자 취소권 이런 게 예외적으로 오로지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되는 것들이 예외적으로 있다. 그죠? 그래서 해설의 손가락 표시 보시면 형성권을 재판상에 행사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이다 그랬죠. 그죠? 됐었고. 그 다음에 6번. 다음 중 형성권인 것은. 자,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미성년자 법률행위 취소권 형성권인데, 뭐 이건 뭐 다 아시죠.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 1번. 이런 거 이제 조문 잘 모르시면 1번 뭔지, 이게 뭐였더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1번. 부동산 공사 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청구권인데 몇 조입니까? 666조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통설이나 판례는 이거를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죠? 형성권이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물 보충청구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당물 보충청구권 이거 담보권 침해 구제수단 중 하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면 딱딱 기억이 나야 돼. 우리 담보권 침해 구제수단 4가지 뭡니까? 물권적 청구권, 즉시이행 청구권,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거 담보물 보충청구권 이렇게 4가지잖아요. 그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2번은 사실은 출제자가 출제를 좀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해설에 제가 써놨는데, 첫째 줄 뒤에 보시면, 이 괄호 안에, 다만 보기에서는 저당권 설정자의 저당물 보충청구권이라고 했으나, 정확히는 뭐야? 저당권자가 저당물 보충청구를 행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살짝 잘못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제 수정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출제자의 취지는, 이게 저당권 설정자가 보충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썼나고 싶은데,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담보권자가, 그죠? 담보물 보충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다, 그죠? 그것만 체크하시고. 그래서 3번만 형성권이고 나머지는 다 청구권이다, 그죠? 됐고. 자, 그 다음에 7번. 사건의 성격이 올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 다른 거 다 여러분 보시고, 이제 5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이거는 이름은 청구권이지만 본질은 형성권이죠, 그죠? 자, 좋다.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스텝 1 이렇게 좀 보셨지만 스텝 1 이렇게 기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상 체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맨날 만다 그러면 지워버리세요. 그죠? 자, 넘어가셔서 26페이지 보시면 이제 로마자 2번 신의칙 가신다. 그죠? 그래서 8번, 9번, 10번, 11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그다음 12번 보시면 요거 이제 유명한 사례죠. 12번에 이제 노트에서 그림 그려가면서 좀 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임대인이고, 그래서 X 건물을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X 건물 임대해줘서 임차인데 이 임차인은 배양력이 있습니다. 배양력 있는 임차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순서대로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병은행인데 이제 임대인이 이 X 건물을 임차인에게 임대를 해준 상황에서, 그러면 예컨대 이제 보증금만 5억 이렇게 줬다 칩시다. 그죠? 보증금 5억 정도 줘놨다. 그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선 변제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죠? 그러면 이 X부동산에서 5억 원이 나오면 얘가 제일 먼저 받아가야 돼. 그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을 임대인이 자기도 이제 뭐 돈이 좀 부족하니까 이제 병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데, 병은행이 야, 내가 널 뭘 믿고 빌려주냐 그러니까 내가 X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겠다 그러니까. 근데 병이 가만히 보니까, 어라? 여기는 임차인이 들어있는데요? 그러면 임차인이 있으면 뭐야? 5억 얘가 먼저 가져갈 거야. 그럼 빌려줘요? 안 빌려줘? 안 빌려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아가서 야, 내가 돈을 좀 빌려줘야겠는데 좀 도와줘라. 그죠?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찾아가서 너 병에 너 임차인이 아니라는 각서를 좀 써줘라. 그러니까 이제 갑이 주로 이제 옛날에는 강약 관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자 약자 관계였기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거 써줬단 말이에요. 그죠? 써줬으니까 이제 병이 갑은 임차인이 아니구나 그러고 안심하고 이제 돈을 빌려줬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빌려줬다. 그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실제로 을이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병이 이거 강제 집행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강제 집행이 아니라 이제 임의 경매한단 말이에요. 부서강마니까 경매를 했는데 그래서 경매 신청을 하면 이 X부동산 소유권이 이제 정이라는 사람 경락인에 넘어가요. 이런 상황이죠. 그죠?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정이 이제 매각대금을 완납하니까 갑자기 이제 갑이 또 나타나죠. 그죠? 갑이 나타나서 이제는 야, 내가 여기 임차인이다. 그리고 대항력도 있다. 그죠? 내가 임차인이고 대항력도 있으니까 이제 대항력을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병이 황당하죠. 그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이걸 법리적으로 보면 임차인이 각서를 써준 게 이제 선행위. 임차인이 대항력 주장하면 이제 후행위. 자기가 임차인 아니라고 각서를 써줘놓고서 나중에 후행행위, 자기가 임차인이라고 대항력 주장하면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이제 모순이죠. 그죠? 이제 이른바 금반원의 원칙. 신의칙에 위배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병이 이렇게 경매 신청해갖고 이렇게 할 때, 갑이 이렇게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하면서 배당 요구를 한다. 여기 이제 두 가지예요. 배당 요구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병에 대해서 신의칙 위반이니까 부당합니다. 이제 이 배당 요구는 이제 부정이 되죠. 그죠? 안 된다. 그죠? 신의칙 위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최신 판례가 나왔고, 뭐가 있냐면, 이번에는 지금 이제 요 사건은 쉬워요. 요 사건이 이렇게 쉬운데, 그러니까, 갑이 여기서 배당을 먼저 받아가면 누가 손해요? 병이 손해예요. 그죠? 그러면, 갑이 병에게 각서 써주고 병에게 손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이건 신의칙 위반 당연히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최신 판례가 하나 또 나왔는데 뭐냐면, 이번에는 정에 대한 얘기. 그래서 우리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여러분 인수주의잖아요. 인수주의니까 나중에 경락인이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는데 너 나가 그랬더니 얘가 나는 임차권자인데 그러고 대항력 주장해서 안 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럼 누가 손해 이번에? 경락인 정의 손해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대항력 주장하고 동시에 완벽권 주장하잖아요. 나 보증금 받기 전에 나 못 나간다 버티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번엔 누가 손해예요? 기껏 샀는데 못 들어오는 정의 손해인 거예요. 그죠? 이 경우에도 과연 신의칙 위반일 것인가? 왜냐? 여러분, 각서는 누구한테 써줬어요? 병한테 써줬잖아. 지금 문제되는 사람 누구야? 정이잖아, 경락이. 그죠? 이런 경우에도 신의칙 위반이야. 그랬더니 우리 판례는 똑같이 신의칙 위반이라고 봤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둘 다 전부 다 신의칙 위반이다. 되셨죠? 그죠? 요 얘기들이 이제 지문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1번을 보시면. 대항력 있는 주택 임대차권을 가진 갑이 임대인 을의 부탁으로 주택에 와서 저당권을 취득하려는 병에게 임차권이 없다는 각서를 써줬다. 이게 선행행위죠. 그 병이 경매 절차에서 주택을 매수해서 갑에게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 갑은 병에게 임대차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신의칙에 위반된다. 이거죠. 그래서 병에게 그랬죠. 각서를 써준 병에게 뭐 대항력을 주장한다, 뭐 배당 요구한다 이런 거 전부 다 신의칙 위반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2번 보시면 셋째 줄 임차권의 존재를 주장해서 배당 요구를 했다 그랬죠. 그죠? 이것도 신의칙에 반한다. 그죠? 반한다고까지 볼 수 없다. 틀렸죠. 그죠? 반한다 이거. 그죠? 됐고 이제 13번을 가시면 요건 이제 경락인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번 보시면 사안은 똑같고요.
4는 이제 둘째 줄에 뭐 무상거주 확인서 그랬는데 자기는 임차인이 아니라 무상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써준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넷째 줄을 보시면 자,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그거 이제 밑줄 좀 쳐놓으세요.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경락인이죠. 경락인. 이 경락인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법 법상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맞다. 그죠? 그래서 각서는 병에게 써줬지만 경락인 정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신의칙 위반입니다. 이것도 되셨죠? 그래서 13번 맨 밑에 낙찰받은 매수인에게도 대항력 주장할 수 없다. 맞다. 되셨죠? 됐다. 그 다음에 14번 보시면 회사가 해고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청산해서 변제 공탁하고 근로자가 공탁을 조건 없이 수락하고 출급 청구를 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뭐야 나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나중에 8개월 지나 또 해고 무효를 확인을 청구한다. 그죠? 그러면 이거 금반 원칙에 위배되잖아요. 그죠? 해고를 거부하면 그 퇴직금 공탁한 걸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이해가시죠? 됐다. 난 15-1번.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을 행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이거 이제 신의칙의 한계 얘기가 나오죠. 그죠? 신의칙의 한계다. 그래서 우리 신의칙의 한계는 강행법규가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신의칙보다 강행법규를 우선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15-1번처럼 법령이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을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얄밉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걸 신의칙에 반한다고 해버리면 강행법규의 입법 취지가 몰각이 된다. 그죠? 그래서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죠. 그죠? 그래서 뭐 신의칙 또는 금반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어서 허용될 수 없다. 틀립니다. 그죠? 다시 이번은 뒤에 또 사례가 나오니까 이제 다시 본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3번 보시면 이것도 그 사례죠. 그래서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했다. 강행법규 위반이죠. 그죠? 그러면 위반한 매도나 담보 제공이 무효라는 사실정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 제공을 한 후에 나중에 스스로 무효를 주장한다. 사실은 이제 선행행위 후행행위가 모순되긴 하는데 이때는 강행법규 위반 사례니까 신의칙 적용을 안 한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신의칙 원칙 위반된다. 틀렸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신의칙의 한계로서 강행법규 신의칙을 써놨는데 뒤에 나오는데 뭐야? 제한능력자 보호. 우리 민법상 제한능력자 보호도 강행법규입니다. 강행법규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제한능력자 보호도 나중에 가면 신의칙보다 우선하죠. 그죠? 두 가지. 강행법규하고 사실은 뭐 얘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긴 한데 별도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하고 제한능력자 보호는 신의칙보다 우위에 있는 원칙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소멸시효 대상이 아닌 권리도 실효의 원칙은 적용될 수 있죠. 뭐 소유권이 대표적인 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는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우리 그 신의칙 자체하고 신의칙 자체가 강행 규정이니까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실효의 원칙 뭐 권리남용 이런 거 전부 다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18번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수법상 권리 적용될 수 없다. 틀렸죠. 이거는 그냥 뭐 단순하게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9-1번. 권리자가 장기간 권리 행사하지 않았다. 이것만으로는 실효 원칙 적용되지 않죠. 그다음 다시 2번. 똑같죠. 첫째 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 맞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3번. 실효의 원칙이 요건인데 이제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의무자인 상대방이 더 이상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어야 되고요. 또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도 있어야 돼요. 그죠? 맞죠? 자, 그 다음에 20번. 징계면직 처분에 불복하는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가 2년 10개월 후에 해고 무효 확인 청구한다. 이거는 실효 원칙에 비추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례가 얘기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매매 계약 후 체결 후 9년이 지났고 시가가 올랐다. 뭐 이런 사정만으로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판례들은 뭐 단순 암기를 하셔야죠. 뉘앙스 갖고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번.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그죠? 그러면 이거 차임 불증액의 특약이다. 사실 이거는 여기 이제 신의칙에 나왔는데 신의칙만 보시면 안 되고. 임대차까지 같이 보셔야죠. 그래서 우리 조문을 좀 보시면 여러분 그 조문집도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그래서 조문집은 제가 뭐 기본 강의 때나 중급 강의 때나 만들어 드렸는데 조문집이 혹시 없으신 분들은 그 법령정보센터에 여기 가시면 이제 민법을 찾아가지고
이 민법의 1조부터 766조까지가 이제 재산법이거든요. 그 이유는 가족법이니까 1조부터 766조까지 이거 그냥 인쇄하시면 됩니다. 프린트로 인쇄하셔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맨날 보세요. 문제를 보다가 조문이 났다. 그럼 반드시 조문집 찾아오시고, 그죠? 그런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문을 중요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객관식 문제집의 해설에 일부러 조문 번호만 써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랬냐? 그 조문집 찾아가서 좀 보시라고. 그냥 일부러 좋은 번호만 써놓은 거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조문집은 수업 시간에도 이제 항상 들고 다니시자. 그죠? 조문을 좀 보시. 자, 그럼 이제 지금 봐야 될 조문은 우리 저기 안 보이냐? 차임증감 청권 어디 갔냐? 제가 지금 차임증감권 628조 628조에 보면 차임증감청 628조에 차임증감청권이 있고요. 그래서 652조를 보면 거기 강행규정대인데, 그죠? 652조 강행규정대인데 이 안에 628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강행규정인데 아시다시피 우리 652조의 강행규정은 임차인에게 불리하면 적용될 수 없는 편면적 강행규정. 그죠? 편면적 강행규정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차임 불감액 특약을 했다. 이거 누구한테 불리해요? 차임이 예컨대 월 1,00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요즘 명동이나 압구정동 생각해 보면 되잖아요. 사람이 많이 다니다가 사람이 쭉 빠져갖고 사람들이 안 와요. 거의 폐허가, 그러니까 뭐 폐허가 돼버렸다 그러면 월 1,000만 원씩 받다가 나중에 지금 월 10만 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차임 불감액 특약이 있다 그러면 이거 못 깎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불리해요? 임차인에게 불리해요. 이해 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차임 불감액 특약은 그냥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이 628조에서 해결이 됩니다. 편면적 강행규정인데 이거 임차인에게 불리하니까 차임 불감액 특약하면 그냥 무효입니다. 강행복귀가 안 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보는 차임 불증액 특약이죠. 자, 이제 지금 허벌판에다 건물을 지어갖고 지금 월 10만 원짜리로 이제 월세를 줬는데 나중에 여기 지하철도 들어오고 막 도로도 뚫리고 월 1,000만 원짜리 옆집에 건물 지어갖고 월 1,000만 원씩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차임 불증액 특약 그러면 증액을 못 해요. 그럼 누구한테 불려요? 이거는 임대인한테 불려요. 이거는 이걸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628조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신의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러분, 폐허에서 월 10만 원 받는데, 이제 지하철도 뚫리고 그래서 바로 옆집에서 월 1,000만 원씩 받는데, 이걸 못 올린다 그러면, 그죠? 신의칙에 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신의칙에 기해서 요 차임 증액 청구를 인정을 해준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628조랑 같이 보셔라.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22번.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차임을 증액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차임 불증액을 특약하는 경우에도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차임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죠? 신의칙이다. 그죠? 되셨죠? 근거는 사정 변경 원칙이죠. 그죠? 됐다. 그래서 옆에다가 628조 이렇게 좀 써놓으시고 이렇게 같이 보셔라. 그래서 628조는 차임 불감액의 특약 그것만 이제 조정을 해준다. 그죠? 그렇다. 자, 그 다음 이제 23번.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했고 그런 사정 변경이 해제적을 취득하는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 계약 내용대로 구속력을 인정하면 현저히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는 우리 사정 변경으로 하는 계약 해제가 인정될 수 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 사정 변경으로 인해서는 해제권도, 그러니까 해지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돼 왔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해제권도 추가적으로 인정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제 모두 다 가능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4-1번 보시면. 이게 예외가 나오죠. 이제 그 최신 판례, 2017년 최신 판례가 이렇게 이제 지문돌로 깔려있는데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스텝 1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 보여야 될 게, 이 최신 판례들 있잖아요. 얘네들이 다른 기출에 이제 반영된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스텝 1에 쫙 깔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판례 지문 같은 거는 좀 챙겨놓고 언제든지 우리 시험으로도 넘어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그거 보시면 24-1번.
경제 상황의 변동 등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미리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 굳이 사정 변경으로 해제권 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없다, 맞다. 그죠? 다시 이번도 마찬가지. 자, 계속적 계약에서 계속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고 경제적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한 사정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사정 변경을 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랬는데 틀린 지문이죠. 그죠? 그래서 밑에 2017년 그 최신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정 변경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죠. 그죠? 그래서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은 사정 변경 원칙 적용 안 되죠. 그죠? 아시고 그다음에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바로 나오네. 당사자의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하는 사정 포함되지 않는다. 이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잘 챙겨두세요. 그죠? 예로 나오니까요. 그래서 일방이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 줄 경제 상황이 변동되므로 당사자가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을 이루어질 수 없다. 그죠? 이런 예외들. 그 다음에 특히 자, 요 표현도 좀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자, 우리 사정 변경은 제가 해지에서 시작해서 해제로 이제 추가로 인정됐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냐면, 해제는 일시적 계약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인데 사정 변경은 사정이 변경이 돼야 되니까 일시적 계약보다는 계속적 계약에서 훨씬 적용될 가능성이 커요. 예컨대 일시적 계약에도 한 번 체결하고 끝나는데 무슨 사정 변경이에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적 계약이 사정 변경 원칙이랑 친하단 말이에요, 얘가 그죠? 그런데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 사정 변경이랑 더 친한데, 자. 특히 넷째 줄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견할 수 있었던 사정 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그건 맞아요. 맞는데,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 상황의 변화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동안만으로 부족하고 위에서 봤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요건의 차이가 생기진 않습니다.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계속적 계약이 사정 변경 원칙과 친하긴 하지만 요건은 똑같이 갖춰야 된다. 되셨죠? 여기 포인트다. 그래서 다시 이번 지문처럼 뭐 계속적 계약에서 계약 체결 시 이행 시의 간격이 크고 경제 상황의 변화로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사실만 인정되면 이를 해지할 수 있다. 틀립니다. 다른 요건 다 충족해야 됩니다. 되셨죠? 됐다. 이게 이제 최신 판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기출문제에 들어오고 있다. 그죠? 체크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25번.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회사와 제3자에서의 계속적 거래에서 발생하는 회사 채무를 연대 보증한 사람이 나중에 회사에서 퇴직해서 임직원의 지위에서 떠났죠. 그죠? 그러면 사정 변경이죠. 왜냐면 연대 보증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연대 보증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이건 해지죠, 해지. 그래서 사실은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는 이 판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 보증이잖아요. 계속적 보증. 그죠? 그래서 사정 변경으로 인한 해지가 가능하다. 그죠? 여기서 시작이 된 거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정 변경으로 해제까지 추가가 된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6번 가시면 다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예외가 있죠. 자,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의 계속적 거래로 관계에는 불확정한 채무에 대해서 보증인자가 퇴사한 경우, 그러면 이제 해지할 수 있는데, 그 심표 뒤에. 회사의 구상금 채무가 확정된 후에도, 확정 동그라미. 확정이 돼버리면 금액이 딱 정해져 버리니까 사실은, 그죠? 불리해질 이유가 없죠. 그래서 확정된 후에도 사정병을 이로 해지권 행사할 수 있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 예외 잘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7-1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다면 요거는 우리 단계로 시작하죠. 1단계, 가장 원칙. 이거, 그러니까, 교환 계약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가장 원칙되는 판례는, 뭐, 거기는 안 나와 있는데, 가장 원칙되는 판례는 뭐냐면, 우리 교환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는 서로 자기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서로 자기 이익 추구. 그래서 시가가 예컨대, 원래, 지금 팔려고 그러는 물건보다 시가가 적다. 내지는 이런 거, 그죠? 이런 거. 알려줄 고지 의무 있어요, 없어요? 고지 의무 원칙적으로 없어요. 그죠? 없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죠? 그냥 자기는 자기 이익 추구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알려줄 의무가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2단계로 예외가 나오죠. 그죠? 2단계 예외가 이제, 그러한 사정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공동묘지하고 쓰레기 매립장이죠. 그죠?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사례.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나 쓰레기 매립장이 들어온다, 그죠? 이런 사정이 있으면 이거 알려줘야 된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고지 의무가 생깁니다, 그죠? 생겨요, 그죠? 근데 이제 3단계. 이 예외죠, 그죠?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어요. 공동묘지 쓰레기 매립장 들어오는데 이미 알고 있다. 그럼 알려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27-1번은 그 2단계부터 나왔습니다. 보시면 언제가 이 예외냐, 그죠? 보시면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다. 이때 이제 예외적으로 고지 의무가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신의칙상 사전에 상대방이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또 이제 중요한 거, 그와 같은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입니다. 그죠? 거기까지. 그래서 고지 의무가 반드시 법률에서만 인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고지 의무는 관습상 고지 의무가 있을 수도 있고 조리상 고지 의무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다시 번이 이제 정확하게 물어봤죠. 그래서 고지 의무의 대상에 대해서는 법령의 규정뿐이고 뭐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 원칙에 의해서 인정될 수 없다. 틀립니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다시 3번이죠.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거나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 예정인 사실이다, 이런 건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거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으면 부작위 기망행위가 되죠. 그죠? 또 부작위 기망행위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3단계는 이따 뒤에 또 이미 알고 있으면 고지 의무 또 없어지는데, 그거 나중에 또 지문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보시면. 권리남용을 인정함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이 필요하다는 판례가 있다. 맞죠? 그죠? 그리고 이게 대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 권리남용에서 주관적 요건은 필요하다는 판례, 그 다음에 중간쯤에 필요한데 이게 그 객관적 사정에서 추인할 수 있다는 판례, 그 다음에 아예 필요 없다는 판례, 이 세 가지로 나뉘죠. 그죠? 그 중에서 필요하다는 판례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죠? 자, 그다음에 29번은 여러분 그냥 읽어보시면 아는 사례고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에 30번. 30번은 이거는 그 잘 안 나오던 지문이었는데 이렇게 나온 거야. 2020년 법무사 한번 떴는데 그냥 한번 취지만 한번 읽고 지나가 봅시다. 자, 공매 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앓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여러분 유치권이 인수주의죠? 그러면 부동산 매수한, 경매 절차에서 매수했으니까 경락이네, 경락인. 그러면 경락인은 유치권의 부담을 안고 이제 사야 돼요. 인수주의니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유를 뺏어버린 거예요. 점유를 침탈. 우리 유치권은 점유 상실하면 바로 유치권도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유치권 소멸시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소멸시키고 나아가 고의적인 점유 이전으로 유치권자 확정 판결에 의한 점유 회복조차 곤란하게 했다. 점유 회복을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등등 나쁜 행위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나중에 유치권자가 현재까지 점유 회복을 하지 못한 사실을 내세워 유치권자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정의관념에 반해서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것으로 권리남용에 대해서 허용되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자기가 점유 침탈하고 유치권자가 점유 상실했다고 유치권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거야. 그죠? 권리남용이 있다. 됐다. 자, 그 다음에 31번. 갑이 자신의 토지에 불법으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우리 권리남용의 효과가 의도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만 행사지 권리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물 철거 청구하는 것은 이제 권리남용에 해당하더라도 갑은 특별한 사정이면 을에 대해서 임료상당히 부당이득 반환은 청구할 수가 있죠. 그죠? 철거는 못해도 임료상당히 부당이득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권리남용 효과는 권리 박탈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32-1번부터 이제 문제들이 쭉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노트에 좀 있습니다. 32-1번 옆에다가 소송사기 이렇게 좀 써놓으시죠. 소송사기 사기입니다. 이제 갑이 이제 원고고요. 이제 을이 피고인데, 법원에다가. 이제 갑은 을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어요. 대여 사실이 없어요. 돈을 빌려준 적도 없는데, 갑이 법원에다가 을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위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용증 안에 보니까 을이 갑으로부터 1억 원을 빌렸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위조를 해갖고 법원에 제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니까 차용증이 있네? 을이 써줬네? 을의 이름과 도장이 찍혀 있네?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돈 빌린 거 맞구나. 그러니까 갑 승소 판결을 내려줍니다. 확정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살짝 민사소송법적 내용이지만 우리 확정 판결은 이제 기판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정 판결은 기판력이 생겨갖고 결국 재심 아니면 깰 수 없어요.
재심으로만 이제 깰 수가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갑이 요 승소 확정 판결을 가지고 확정 판결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강제 집행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을에 X 부동산이 있으니까 갑이 이걸 갖다가 강제 집행하러 들어온 거야. 근데 강제 집행하던 과정에서 을이 요 갑의 차용증 위조 사실을 밝혀냅니다. 입증해내네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재심을 거쳐야 되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일단 지금 강제 집행 당하게 생겼는데, 그죠? 그래서 이 집행 단계에서 을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요 강제 집행이 권리 남용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이러한 소송 사기로 소송 사기로 얻어낸 확정 판결을 가지고 강제 집행하는 것은 권리 남용이다 판례가 봤습니다. 그러면 재심까지 안 가도 이거는 뭐 그 집행법적 얘기인데 그냥 요 이름만 살짝 기억해 두세요. 재심까지 안 가도 청구 이의소로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강제 집행을 저지할 수 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노트에 보면 뭐 부당이득 불법행위 나왔는데 뭐 이거는 지문 얘기는 안 나왔으니까 우리 로마자 2번 3번 아니면 설명 드릴까요? 우리 노트를 보실게요. 노트 1쪽에 맨 밑에 보시면 자, 로마자 1번. 을은 청구 이의소에서 갑의 강제 집행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부당이득을 보면,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부당이득 쪽에 가서 또 나올 건데, 이건 부당이득 가서 또 질문 나올 건데, 갑이 이렇게 이제 이 확정 판결에 기해서 1억 원을 받아갔어요. 이때 이게 부당이득이 될 것인가? 우리 판례는 부당이득이 안 된다고 그러죠. 왜? 확정 판결에 기해서 받아갔으니까, 기판력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받아갔으니까, 이제 갑이 받아간 건 법률상 원인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 재심 등으로 이 판결의 효력이 깨지지 않는 이상에는 부당이득은 안 된다. 되셨죠? 그게 이제 로마자 2번입니다. 그래서 갑이 이미 확정 판결에 의한 강제 집행으로 이득을 얻었다 그러면,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 못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부당이득 쪽에서. 그 다음에 로마자 3번. 그리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건 갑의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 부당이득과 마찬가지 이유로 확정 판결에서 받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불법행위 안 됩니다. 근데 이제 판례가 이때는 예외적으로, 자, 갑이 소송 사기를 통해서 을로부터 이제 돈을 엉뚱하게 강제 집행해 갔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 성립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자 3번 보시면 판결의 편취, 이 소송 사기가 판결의 편취예요. 판결의 편취 등과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럴 때는 불법행위는 성립 가능하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 부당이득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특별한 사정이 판결의 편취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다. 되셨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 반가로 4번 바로 다음 지문에 나오는 것인데 자 이때 자 그래서 이제 요 구조로 보는 거예요. 이제 갑, 을, 병 을이 X부동산 지금 있었잖아요. 갑이 지금 이렇게 위법한 강제 집행으로 자기 거를 강제 집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위법하게 자기 집행을, 그 재산을 강제 집행하려고 그러니까 을이 병에게 빼돌렸어요. 사행이. 이때 이 판례가 사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채권 자체가 지금 이 강제 집행 자체가 권리남용이다. 그러니까 요런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빼돌리는 것은 사행이도 안 된다. 되셨죠? 그래서 지문은, 그게 이제 방금 읽은 로마자 4번인데 지문에 나왔으니까 이제 지문집으로 가보시죠. 지문 노트에는 1, 2, 3, 4, 로마자 1, 2, 3, 4 있는데 지문에는 1번하고 4번이 이제 지문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32-1번. 확정 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에 그 판결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뭐 등등등을 종합하여 볼 때 셋째 줄제 그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는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의 반함이 명백해서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기까지 길게 써 있는데 소송사기 사건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법원의 판사님을 속인 거죠. 그죠? 그래서 소송사기 이런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맞다. 그럼 다시 2번. 확정 판결에 의한 집행이 이렇게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집행청구자는 청구 이의소를 제기해서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맞다. 그 다음에 다시 3번. 이렇게 확정 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돼서 청구 이의소의 집행을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라면 그러한 판결금 채권을 피보전 채권에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되셨죠? 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텝 2 이렇게 나오는데, 뭐, 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시고, 다음 시간부터, 스텝 2부터 볼게요.